여행 보내놓고 집 팔아버리면 끝이야. 늙은이가 뭘 어쩌겠어? 그래. 엄마 효도 관광 보내드린 착한 아들이라고 소문도 나고 돌아올 때쯤이면 이미 계약도 다 끝나겠지. 어차피 엄마 도장이랑 신분증 다 확보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제 집 현관 앞에서 들은 소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자 준서가 몰래 녹음해 놓은 음성이었죠. 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대화였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둔산동에 사는 최은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했던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화가 나실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결말이 시원하니까요. 저는 평생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 보러 가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그런 생활을 20년 넘게 했어요. 손님들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단골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실 때마다 뿌듯했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둔산동에 4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이 집이 제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심근경색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식당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고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식당 문을 닫았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넓은 집에 혼자 남겨지니 처음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으면 남편 생각에 눈물만 났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조금씩 적응하면서 나름대로 평온한 일상을 찾았습니다. 아침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노인복지관에서 도서 정리 일을 하며 소소하게 지냈죠. 오래된 친구 말자하고 정수기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가끔 시장 가서 장도 보면서 지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으니까요. 저한테는 외동아들 민준이가 있습니다. 38살이에요. 어릴 적부터 오냐오냐 키웠더니 좀 응석바지로 자랐어요. 남편은 늘 아들한테 너그러웠고 저 역시 외아들이라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거든요. 민준이는 10년 전에 결혼했고 지금은 8살 된 아들 준서를 키우고 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35살인데 첫인상부터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이었어요. 결혼 초엔 그래도 겉으론 예의 바르게 굴었지만요. 아들 내외는 대전 반대편에서 따로 살림을 차리고 살았습니다. 명절이나 가끔 주말에 손자 얼굴 보러 오는 게 전부였어요. 손자 준서가 올 때면 저는 아침부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골라 갈비찜을 만들거나 준서가 좋아하는 잡채를 정성껏 만들었죠. 그 아이가 할머니가 해준 음식 맛있다며 잘 먹어주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해 봄쯤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4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려서 보니까 아들 민준이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았죠. 엄마, 지금 통화 괜찮아? 민준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나 싶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괜찮아. 무슨 일인데? 엄마, 제가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집까지 날렸어요. 지금 당장 살 곳이 없는데 저희가 엄마 집에 좀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한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몰랐거든요. 집까지 날렸다니 며느리랑 어린 손자는 어떡하나 싶어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
알았어. 언제 들어올 거야? 고마워요. 엄마, 이번 주말에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식이 딱 하나인데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따로 살았어도 피부치인데 거리에 나앉을 순 없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이제 끝나는구나 싶었죠. 혼자 사는 게 편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유로웠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싶은 거 해먹고,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 마음대로 보고,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책 읽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었으니까요. 주말이 되기 전까지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아내고, 아들 내외가 쓸 안방에는 새 이불도 꺼내서 햇볕에 말렸죠. 손자 준서가 쓸 작은 방도 정리하고 장난감 몇 개도 미리 사다뒀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나니 뭔가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주말이 되자 드디어 아들 내외가 이삿짐을 싸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집까지 날렸다고 했으니 가져올 게 별로 없었겠죠. 민준이는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고, 며느리 지혜는 인사는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자 준서만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안겼어요. 저는 아들 내외를 안방에, 손자는 작은 방에 안내했습니다. 짐을 푸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제육볶음도 만들었죠. 돼지고기를 얇게 썰어서 고추장 양념에 버무리고 양파하고 대파를 듬뿍 넣어서 센 불에 볶아내니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그나마 화기애애했어요. 민준이는 제가 해준 반찬들을 먹으면서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라고 했고, 준서도 할머니가 해준 제육볶음을 맛있게 먹었죠. 지혜는 말수가 적었지만 그래도 밥은 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게 이렇게 오랜만이니 나쁘지 않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길래 살짝 고개를 내밀어 봤어요. 며느리 지혜가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밤늦은 시간에 뭘 보나 싶어서 슬쩍 봤는데 화면에는 부동산 매물 사이트가 떠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동네 아파트 시세를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모른 척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이사 올 때 참고로 본 덕했거니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 밥상을 차렸어요. 구수한 된장국에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을 구워서 밥 위에 올려놨습니다. 갓 지은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저는 식탁을 정갈하게 세팅했죠. 아들 내외랑 손자가 일어나면 따뜻한 밥을 먹였으면 했거든요. 노인복지관 일이 있었지만 오늘은 하루 쉬기로 하고 가족들을 챙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랑 지혜가 식탁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누가 아침 먹어요? 저희는 안 먹을 거예요. 민준이도 거들었죠. 엄마, 저희 아침 안 먹어요. 그냥 커피만 마시면 돼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그나마 손자 준서만 식탁에 앉아서 저랑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해준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는 손자를 보면서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날부터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야 일어났어요.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대충 먹고는 일 알아본다면서 밖으로 나갔죠. 그러고는 저녁 늦게 술 냄새를 풍기면서 비틀거리며 돌아오곤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면서
한숨만 나왔어요. 일을 알아본다면서 매일 술을 마시고 오다니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지혜는 아침 일찍 출근했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출근하기 전날 저녁에 지혜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손에는 빨래 바구니가 가득 흘려 있었죠. 어머님,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쁘거든요. 빨래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사는데 빨래 정도야 해줄 수 있지 싶었죠. 지혜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빨래 바구니를 들여다봤습니다. 옷가지며 속옷까지 뒤섞여 있었고 냄새도 좀 났죠. 저는 한숨을 쉬면서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렸어요. 빨래가 끝나자 베란다에 하나하나 널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꾹 참았죠. 다 큰 자식 뒷바라지를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나 했더니 다시 누군가를 돌보는 삶으로 돌아온 겁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저는 아침에 지혜가 맡긴 빨래를 다시 돌리고 있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문득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게 내 삶인가 싶었죠. 65살의 며느리 빨래를 해주고 있다니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뭐라 했을까요? 빨래가 끝나고 저는 베란다로 나가서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를 하나하나 펴서 걸고 양말도 짝을 맞춰서 집게로 집었죠. 허리가 뻐근했지만 꾹 참고 다 널었어요. 저녁 무렵 지혜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베란다로 직행했습니다. 널어둔 빨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그러고는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이거 어떻게 빨아놓으신 거예요? 흰 빨래는 따로 구분해서 빨아야 하고요. 색깔 있는 옷이랑 섞으면 물이 들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빨래를 해달라고 부탁만 했지 그렇게까지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한테 빨래를 맡긴 것도 모자라서 제대로 못했다고 뭐라 하다니. 심지어 속옷은 손빨래 하라는 말까지 하는 며느리를 보니 기가 막혔죠. 그래도 저는 꾹 참았습니다. 가족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사는 시간이 한 달쯤 지났을까요? 달력을 보니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근히 기대가 됐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함께 살고 있으니 이번에는 뭔가 해주지 않을까 싶었죠. 꼭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함께 밥이라도 먹으면서 가족끼리 따뜻한 시간을 보냈으면 했습니다. 어버이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평소 안 하던 화장도 살짝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어디 데리고 나가려나 싶어서였죠. 설레는 마음으로 거실에 나왔는데 민준이랑 지혜는 평소처럼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어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시간이 흘러가고 해가 기울기 시작했는데 지혜가 방에서 나와서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나가는구나 싶어 마음속으로 기뻐했죠. 그런데 지혜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 오늘 친정 식구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준서 데리고 나갔다 올게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버이날인데 친정 식구들하고만 저녁을 먹는다고요? 민준이도 아무렇지 않게 외출 준비를 하더니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저희 좀 늦게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아들 내외는 손자를 데리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죠. 어버이날인데 자식들은 시어머니를 두고 친정 식구들하고만 시간을 보내러 간 겁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죠.
저녁이 되어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김치 몇 조각에 밥 한 공기 말아서 후루룩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에는 며느리 지혜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뭐라도 해줘야겠다 싶었어요. 아무리 섭섭해도 며느리 생일까지 그냥 넘길 순 없었죠. 백화점에 가서 고급 화장품 세트를 골랐습니다. 가격이 제법 나갔지만 며느리 생일이니 이 정도는 해줘야겠다 싶었거든요. 생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역을 찬물에 불려서 적당한 크기로 썰고 참기름에 볶다가 멸치 육수를 부어서 푹 끓였어요.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고 구수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죠. 밥도 새로 지었고 지혜가 좋아하는 반찬도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아침 식탁을 차려놓고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는 나오더니 식탁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선물을 건넸죠. 생일 축하해. 이거 쓰면 피부 좋아진다던데. 지혜는 선물을 받아들고는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미역국은 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서 제 생일이 다가왔을 때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생일 당일날 아침에도 저녁에도 아무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조촐하게 미역국을 끓여서 먹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죠.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저한테 다가왔어요. 엄마, 우리 엄마 효도 관광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어때요? 친구분들이랑 제주도로 2박 3일 정도 다녀오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무심했던 아들이 갑자기 효도 여행을 보내준다니. 정말 기뻤어요. 친구 말자 하고 정수기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죠. 둘 다 좋다고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거실을 지나가다가 민준이랑 지혜가 작은 소리로 뭔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안 들렸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정말 즐거웠어요. 친구들하고 함께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습니다. 말자가 사진도 많이 찍어줬고 정수기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를 웃겼죠. 2박 3일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효도 여행을 보내줘서 고맙고 뿌듯했습니다. 여행 중에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잘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손자 준서 목소리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민준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바쁘다면서 금방 끊었습니다. 목소리도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어요. 뭔가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았죠.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녁, 저희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쉬고 왔으니 기분이 좋았죠. 아들 내외한테도 선물을 사왔고 손자 준서한테는 제주도 캐릭터 인형도 샀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어요. 저는 친구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죠.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현관문에 붙어 있던 우리 집 문패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일단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그런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몇 번을 다시 눌러봤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는데 전혀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누구세요? 남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더 당황했어요. 여기가 제 집인데요. 왜 다른 분이 계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정식으로 매매 계약하고 돈 다 치렀습니다. 등기 이전도 끝났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집을 판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남자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도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일주일 전에 이사 왔어요. 계약서에 어머님 도장도 찍혀 있고 신분증 사본도 다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현관문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막혔습니다. 도장이요? 신분증이요? 제가 그런 걸 준 적이 없는데요. 저희도 난처하네요. 부동산을 통해서 정식으로 계약했고 계약금하고 잔금까지 다 치렀습니다. 등기부등본도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서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 눈앞에 내밀었죠. 거기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제가 집을 팔 리가 없는데 도장하고 신분증은 어떻게 된 거죠? 아들분이 데리러 오셨던데요. 어머님이 여행 중이라서 대신 계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임장도 가지고 오셨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제 아들이 저를 속인 거예요. 효도 여행이라는 명목으로 저를 제주도로 보내놓고 그 사이에 제 집을 팔아버린 겁니다. 도장하고 신분증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훔쳐간 거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평생 모은 재산, 남편하고 악착같이 일해서 산 이 집을 제 아들이 팔아버렸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 집주인 부부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들도 피해자니까요. 정식으로 돈을 주고 산 집인데 어떡하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서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혜한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전화를 꺼놓았거나 일부러 안 받는 거죠. 저는 친구 말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말자가 놀라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제 모습을 본 말자는 깜짝 놀라면서 저를 부축해서 일으켰죠. 은수가 무슨 일이야? 왜 여기 앉아서 울고 있어? 말자야, 큰일 났어. 우리 집이 팔렸어. 민준이가 나를 속이고 집을 팔아버렸어. 말자는 제 말을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새 집주인이 사정을 설명하자 말자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은수가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 말자는 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말자네 집 거실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네줬어요. 저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청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제 집이 일주일 전에 매매된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매도인은 저, 매수인은 그 새 집주인 부부였습니다. 계약 금액도 명시되어 있었죠.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제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중개인은 저를 보더니 기억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그때 아드님이 오셨죠? 어머님이 여행 중이라서 대리로 계약한다고 하셨어요. 위임장도 가지고 오셨고 어머님 도장이랑 신분증 사본도 다 있었습니다. 위임장이요? 제가 그런 거 써준 적 없는데요. 그럼 어쩌죠? 서류는 다 완벽했는데요. 저희도 확인하고 계약 진행했습니다. 중개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태도였어요. 저는 중개사무소를 나오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위임장까지 위조했다는 건데 이건 명백한 범죄 아닌가요? 저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사문서 위조하고 사기에 해당합니다. 형사고소를 하셔야 해요. 그럼 제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머님이 집을 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 아드님이 불법적으로 도장하고 신분증을 사용했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혹시 증거가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라니요. 제가 뭘 알았어야 증거를 모아두죠. 여행 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는걸요. 증거 없이는 소송이 어렵습니다. 아드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럼 제 집을 영영 못 찾는 건가요? 평생 모은 재산을 그냥 날리는 건가요? 말자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죠.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할머니! 손자 준서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서야, 너 어디 있어?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할머니! 저 할머니 도와드릴 수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저는 준서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요? 준서야, 무슨 증거? 할머니한테 자세히 말해봐. 할머니가 제주도 가시기 전날 밤이요.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는 게 이상해서 제가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했어요. 그런데 둘이 서랍을 뒤지면서 하는 말이 이상했어요. 뭐라고 하던데? 엄마가 그랬어요. 여행 보내놓고 집 팔아버리면 끝이라고요. 늙은이가 뭘 어쩌겠냐고요. 아빠도 효도 관광 보낸 착한 자식들이라고 소문나면 돌아올 때쯤 계약 끝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준서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계획한 거였구나. 효도 여행은 다 거짓말이었고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고 한 거였어요. 준서야, 그 영상 아직 가지고 있어? 네, 할머니 제가 보낼게요. 잠시 후 제 핸드폰으로 영상 파일이 전송되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어요. 어두운 화면 속에서 민준이랑 지혜가 제 방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도장을 찾아내면서 말했어요. 여기 있네. 이거랑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돼. 민준이가 대답했죠. 효도관광 보낸 착한 자식들이라고 동네에 소문도 나고 엄마 돌아올 때쯤이면 이미 계약 끝나 있을 거야. 지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우리 쫓아내려고 했잖아.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여행 보내놓고 집 팔아버리면 끝이야. 늙은이가 뭘 어떡하겠어? 준서 깰라. 어차피 엄마 도장이랑 신분증 다 확보했으니까 걱정 마.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계획적으로 저를 속이고 집을 훔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상을 가지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영상을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곧바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절도 혐의로 민준이랑 지혜를 고소했어요.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됐고 영상 증거가 명백해서 둘은 곧바로 소환됐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날짜하고 정숙이랑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민준이랑 지혜가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영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큰 화면에 그 영상이 재생됐어요. 민준이랑 지혜가 도장을 훔치면서 나누는 대화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죠.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판사도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민준이랑 지혜의 변호사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결국 둘 다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인감 도장과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해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에 해당하며 특히 친자식이 노모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합니다. 피고인 박민주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한지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매매 계약은 무효로 판결하며 부동산 소유권은 피해자 최은숙에게 환원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제 집을 되찾게 된 거예요. 판결이 나고 한 달 뒤, 저는 제 집을 되찾았습니다. 새 집주인 부부는 억울해했지만 법원 판결이니 어쩔 수 없었죠. 다행히 민준이랑 지혜가 받은 돈을 그 부부한테 돌려주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큰 손해는 보지 않았어요. 저는 날짜하고 정수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참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몇 달 만에 돌아온 제 집이었죠.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구석구석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도와줘서 금방 깨끗해졌어요. 저녁 때가 되자 저는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집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거였죠.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묵은지를 듬뿍 넣고 푹 끓이니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상추도 씻어서 접시에 담고 쌈장도 한 그릇 준비했습니다. 말자하고 정수기를 불러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평화를 되찾은 거예요. 그날 밤 친구들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니 대전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온했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 민준이하고 며느리 지혜와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전화번호도 차단했고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엔 민준이가 집 앞까지 찾아와서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몇 번을 그러다가 민준이도 포기했는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자 준서하고는 연락을 이어가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쯤 준서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어주고 방학이 되면 하루 정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손자를 만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줘요. 준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 때는 갈비를 푹 삶아서 양념을 넣고 졸여서 고기가 젓가락으로 쏙 발라질 정도로 부드럽게 익혔죠. 요즘 저는 진짜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수다를 떨어요.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저녁이면 혼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에요. 가끔 손자 준서가 보내준 그림을 꺼내보면서 미소 짓곤 합니다. 준서 덕분에 집을 되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의를 베풀 때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해요. 중요한 서류나 도장, 신분증 같은 건 절대로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용서할 순 없어요.
잘못은 잘못이고 범죄는 범죄입니다. 제가 아들을 고소한 게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옳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남은 인생은 이제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 살았으니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다.